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 태조 왕건과 29분의 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고려의 태조 왕건은 호족 해우 정책의 일환으로 유력한 호족 가문과 적극적인 혼인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29분의 부인을 두게 됩니다. 이 29분의 부인이 중에서 6분은 왕후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나머지 23분은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지위는 동등했지만 아무래도 왕후라고 불렸던 이 6분이 좀 더 특별한 대우와 지위를 받았고 특히 태조 왕건과 함께 궁궐에서 직접 살았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조 왕건의 후계 구대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6분의 왕후를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보면 제1비가 바로 신의 왕후 유씨였고요. 제2비가 장왕후 씨고 제3비가 신명 순성왕후 유씨고 제4비가 신정왕후 황보씨입니다. 그리고 제5비가 신성왕후 김씨고 마지막으로 제6비가 정덕왕후 유씨가 됩니다. 자, 먼저 제1비 신의 왕후 유씨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장부였죠. 그리고 집안도 굉장히 좋습니다. 강력한 해상 호족이었던 유천궁의 따님이었죠. 태조 왕건을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줬는데 이 제1비였던 신의 왕후 유씨가 만약에 태조 왕건이 장남을 낳았다면 후계자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1비께서 결국 아드님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2비였던 장왕왕후 오씨가 결국 태조 왕건의 장남이었던 왕무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바로 고려의 제2대 왕이 되시는 해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왕무가 비록 태조 왕건의 장남이긴 하지만 배경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즉 외가했던 이 장왕후 씨 집안이 좀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어요. 기록에는 나주의 토착 세력 집안이었던 오다령군의 따님으로 나오지만 토착 세력이라 하지만 다른 왕후들의 강력한 호족 집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 왕무가 좀 더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안타깝게 후계 구도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왕비가 누구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3비였던 바로 신명 순성왕후 유씨가 됩니다. 왜 이 집안을 주목해야 되느냐? 이 집안이 바로 고려 최강의 호족이었던 바로 충주 유씨 집안입니다. 이 고려 최강의 호족, 제가 탑3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충주 유씨고 두 번째가 황주의 황보씨, 세 번째가 평주의 박수문, 박수희 형제 집안인데 그 중에서도 최강이 바로 이 충주 유씨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제3비였던 신명 숭성왕후 유씨가 태조 왕건과의 관계도 부부 사이에도 굉장히 특별하다, 돈독하다 보니까 자식도 제일 많이 낳았어요. 무려 5남 2녀를 낳습니다. 그 5남 중에서도 똘똘한 아들을 무려 2명이나 낳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요와 왕소 형제입니다. 특히 이 왕요와 왕소 형제는 나중에 고려의 제3대 왕이자 4대 왕이 되는 정종과 광종이 되시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왕요, 왕소 형제가 볼 때 외가가 고려 최강의 호족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굉장히 재주가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가 힘을 합쳐서 바로 이복형이었던 왕무의 왕권, 왕의 계승권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게다가 제4비 이 신정왕후 황복씨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도 고려 최강의 호족이라고 불리는 바로 황주의 황보씨 집안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천추태후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이 황주의 황보씨 집안인데 정말 많은 왕비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신정왕후 황보씨는 태조 왕건과의 사이에서 대종왕후를 낳게 됐는데 이분이 바로 나중에 성종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나중에 광종의 왕비가 되는 대모왕후 황보씨도 이렇게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고려 최강의 호족, 고려 호족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바로 충주 유씨와 황주의 황보씨가 손을 잡고 바로 태조 왕건의 장남이었던 왕무를 공격하게 되는 형국이 펼쳐지니까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제5비 신성왕후 김씨도 대단한 집안이죠. 왜냐하면 바로 신라의 왕실이었던 왕조였던 바로 경주 김씨 집안이거든요. 이 태조 왕건이 신라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로 했던 정략적인 결혼이 바로 이 신성왕후 김씨와의 결혼이었고 이 신성왕후 김씨는 신라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아드님을 낳습니다. 그분이 바로 안족 왕후인데 이 안족 왕후이 나중에 그 유명한 현종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덕왕후 유씨도 정조 집안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강한 호족 집안인데 이 정덕왕후 유씨가 또 제3비, 제4비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국이 벌어지냐면 고려 최강의 호족이었던 바로 제3비 신명순성왕후 유씨와 제4비 신정왕후 황보씨, 바로 황주의 황보씨 집안이죠. 이 집안의 손을 잡고 여기다가 제6비였던 정덕왕후 유씨까지 손을 잡으면서 태조 왕건의 장남이었던 왕무를 포위해버리는 형국이 펼쳐지면서 왕무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태조 왕건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저번에도 고려 초기, 특히 태조 왕건 때는 모든 아들들을, 왕자들을 태자라고 불렀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의 계승자, 즉 세자를 정윤이라고 불렀다 하지 않습니까? 이 정윤을 어떻게 책봉할 것인가? 태조 왕건은 고민이 많았죠. 당연히 장남이었던 왕무가 정통성이 있죠. 적장자 계승 원칙에 의해서. 하지만 이 왕무는 배경이 상당히 약하다. 그리고 왕요, 왕소 형제는 비록 차남이지만 배경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여기서 고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태조 왕건이 정말 고민을 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태조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3년 됐던 921년에 드디어 정윤을 책봉합니다. 바로 누구를? 결국에는 장남이었던 왕무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재미는 일화가 있어요. 이 태조 왕건이 제2비였던 아까 왕무의 어머니 장화왕 오씨한테 선물을 보내요. 그 상자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왕이나 황제가 입는 용포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태조 왕건이 의중을 비춘 겁니다. 나는 장화왕 오씨의 아들이었던 왕무로 정유를 삼겠다. 이렇게 비친 것이고 짜여진 각본이죠. 이것을 보고 태조 왕건이 충신이자 신복이었던 박수리 장군,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박수리 장군이 추청을 올립니다. 바로 왕무를 정윤으로 책봉하자는 추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조 왕건은 모양새가 좋잖아요. 박수리가 저렇게 왕무를 정윤으로 책봉하자고 추청하니까 내가 그 추청을 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결국 921년에 일찌감치 왕무를 정윤으로 책봉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계자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합니다. 태조 왕건은 왕무를 정윤으로 일찌감치 책봉하고 힘을 실어줬지만 나머지 왕비들의 그 강력한 왕자들, 특히 제3비의 아들이었던 왕요, 왕소 형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복 형님한테 도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후계자 문제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태조 왕건이 이 후계자 문제에 대해 남겼던 유언이 있거든요. 그것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논란의 불씨가 돼요. 그럼 태조 왕건이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연히 장남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장남이 불추할 때는 차남으로 왕위를 있게 하고 그 차남이 불추할 때는 여러 형제들 중에서 중망받는 자로 하여금 왕위를 잇도록 하라. 굉장히 논란의 불씨가 많죠, 여러분. 장남이 불추하면 그 불추라는 것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자질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솔직히 세력이 약한 거, 집안이 안 좋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차남도 안 되고 그럼 여러 형제들 중에서 중망받는 자로 왕위를 잇도록 하라면 그 중망받는 자, 그 해석을 두고 또 형제들 간 싸움이 벌어져요. 결국 이 태조 왕건의 말에 따르면 모든 왕자들은 왕위 계승권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피 터지는 고려판 왕제의 난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아무튼 이 태조 왕건이 943년에 드디어 67세의 나이로 천수를 누리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저는 이 태조 왕건은 정말 복이 많았던 왕 같아요. 정말 최고의 영웅 후골 중에 한 분이면서도 복이 많았던 분이다. 정말 해상호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은수저죠. 정말 요즘쯤은 재벌가 이세로 태어나서 정말 많은 복을 가지고 있었고 또 궁의 부하로 출전해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공을 세웠고 결국에는 고려를 세우고 후상국을 통일하는 그런 뛰어난 영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정치도 굉장히 잘하셨고 그리고 또 오래 사셨죠. 그 당시 67세면 굉장히 천수를 누리신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 태조 왕건이 943년에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유언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유언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멋진 유언입니다. 슬퍼하지 말라. 나는 죽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생이 저 뜬구름같이 덧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러하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이 태조 왕건이 독실한 불교 신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교적 체체가 강하게 배어있죠. 공수리가처럼. 한 번 더 해보면 정말 슬퍼하지 말라. 죽는 것을 나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원래 왔던 것으로 돌아갈 뿐이다. 인생이 저 뜬구름같이 덧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러하다. 인생은 항상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유언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됐죠.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부귀 영화도 영원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 호걸도 아무리 뛰어난 위인도 아니면 별볼로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거지나 왕이나 황제나 죽음 앞에서 다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또
또는 행보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얻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과연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얻었을 때 정말 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다. 그러면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물론 사람들마다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뭐냐? 내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살았다면, 정말 성실하게 살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도 성공한 삶이지 않겠는가? 한 번뿐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게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오히려 남한테 베풀면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이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저는 진짜 성공한 삶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유명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았던 돈도 영원하진 않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도 죽고 나서 역사는 그 사람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사람이 얼마큼 이 역사와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그만큼 위인이 안 된다면 내 이웃을 위해서, 최소한 내 거작을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한테 얼마큼 그래도 가치 있게 살았는가, 이걸 뺏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돈만 벌면 최고고 유명해지면 최고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또는 많은 정치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결국은 망가진 삶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진짜 정말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면서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내 자신이 죽을 때 후회 없이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한테 좀 베풀고 좀 좋은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사를 널리 알리고 있는 이유도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다. 물론 돈 벌면 좋죠. 근데 저는 그 돈을 좋은 일에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명해진다면 그 유명세를 누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유명해지는 게 뭐냐?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거든요. 제가 유명해지면 더 많이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사를 알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 유명세는 한낱 진짜 일장춘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돈이나 진짜 출세를 위해서 아니고 많은 분들한테 역사를 알려서 그분들과 역사를 공유하고 같이 성장하고 그분들이 변화되는 삶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항상 역사를 통해서 항상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항상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이 처한 위치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그게 바로 저는 성공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태조왕건 정말 멋진 영웅 후보이자 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분을 한번 본받아 보시라. 근데 문제는 다음 주 얘기는 슬퍼요. 이제 정말 이 왕부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정말 피 터지는 이 고르판 왕자의 난, 다음 주로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또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야 돼요. 그래 제가 이렇게 바른 역사를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